재수 씨, 당신 남편 옛날에 내 꼬붕이었어. 차가운 소주가 제 얼굴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장, 사람들 앞에서 박태진은 잔을 흔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착실한 꼬붕이었지. 심부름 한 번을 안 빼먹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던 그 방에서 아내는 젖은 제 얼굴을 손수건으로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하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온 그 남자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게 될 거란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진우, 올해 42입니다. 직업은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입니다. 낡은 건물의 뼈대를 두드리고 콘크리트 속의 균열을 읽어내는 일을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저는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콘크리트에 생긴 손가락 한마디만 한 금도 사람 목숨과 바꿀 수 없다고 배웠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준다. 저는 그 낡은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늘 김치와 콩자반뿐이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도 새 것을 사달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 봄, 잊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박태진. 새학기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이의 손목에는 어른들이나 차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 태진이는 제 자리로 다가와 제 도시락을 열어보더니 코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썩은 냄새야? 너네 집은 쓰레기통 뒤져서 밥 해 먹냐? 왜 사람이 먹는 반찬이 아니잖아, 이거. 반 아이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태진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빵을 사오라면 사왔고 준비물을 대신 챙기라면 챙겼습니다. 꼬붕. 태진이가 저를 부르던 이름입니다. 저는 6년 내내 그 이름 뒤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 무력감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제 가슴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러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며칠을 미뤘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동창회 같이 가요. 에이, 안 가. 30년이나 지났는데 얼굴 봐서 뭐해. 하나도 안 궁금해.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제 옆에 앉아 제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당신 동창회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고 목소리 기어들어가는 거 알아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30년이나 도망쳤으면 됐어요. 딱 한 번만 부딪혀봐요. 그 사람들 얼굴 정면으로 딱 보고 와야 평생 발 뻗고 편하게 자죠. 내가 옆에 딱 붙어 있을 테니까 가요. 지수의 말은 늘 이랬습니다. 크게 다그치는 법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국세청 첨단탈 세방지 담당관실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얼굴을 꿰뚫어 보는 일, 그것이 지수의 하루였습니다. 집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웃는 사람이지만 사무실에서 지수의 이름을 들으면
다들 자세부터 고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얼굴들이 왁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어색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지수는 제 팔을 가볍게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쪽 상석에 낯익은 얼굴이 술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태진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이 조금 더 살이 오르고 기름진 광이 났습니다. 태진은 저를 보자마자 술잔을 든 채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야, 강진우.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이고, 이 찌질이 진짜 오랜만이네. 저는 겨우 웃음을 만들어 인사를 건네려 했습니다. 그래, 태진아. 참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차가운 것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소주 냄새가 코를 찌르고 눈이 매웠습니다. 태진이 제 얼굴에 술을 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술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목 뒤로 셔츠 안으로 축축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진은 빈 잔을 흔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푸아하. 야,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옛날 생각나서 반가워서 한 잔 준 거다. 왜 어릴 때 맨날 내 따까리 하면서 소주 심부름하던 생각 팍팍 나지 않냐? 하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태진의 눈이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호라, 옆에는 재수씨 되시나? 아이고, 우리 진우가 장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갔네. 얼굴이 아주 반반하셔. 태진은 지수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재수씨, 너무 놀라지 마죠. 이 강진우가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초등학교 6년 내내 내 밑에서 빵 셔틀하던 내 꼬붕, 내 똘만이었어요. 아주 그냥 발로 차면 기어오고 때리면 울면서 빵 사오던 진짜 개처럼 착실한 꼬붕. 하하하. 방 안 어디선가 억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젖은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고 태진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가만히 있어봐요. 지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를 닦던 손수건을 접어 제 손에 쥐어주고 지수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태진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어보니 건설회사 하신다고요. 박태진 대표님이시죠? 그렇지. 내가 이 동네 꽉 잡고 있는 박태진인데. 뭐 할 말 있소? 태진의 말끝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그러나 아주 반듯하게 태진의 가슴 앞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강진우 아내 서지수입니다. 앞으로 아주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태진은 명함을 받아 눈앞에 대었습니다. 글자를 훑어 내려가던 태진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국세청 첨단탈 세방지 담당관실 수석 조사관 서지수. 태진은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아따, 국세청? 아이고 무서워라. 국세청 나부랭이 명함 하나 들이밀면 내가 아이고 무서워요 하고 벌벌 떨 줄 알았어? 나 박태진이야. 우리 회사 뒤에 빵빵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쯧쯧,
여자가 아주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네. 지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명함 장사하자는 거 아닙니다. 곧 회사로 정식 공문 갈 테니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큰 소리 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세금 도둑질한 돈으로 차고 다니는 그 비싼 시계 조만간 풀게 되실 겁니다. 지수는 그 말을 남기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갑시다. 똥물 튀어서 옷 다 버렸네. 집에 가서 싹 다 삶아 빨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지수의 코트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겨우 뱉은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 옷도 다 젖고 내가 못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당신한테 그런 험한 꼴이나 보이게 하고 내가 진짜 동신 같아서 그래. 지수는 제 무릎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쳐다봐요. 그리고 오늘 나랑 딱 하나만 약속해요. 무슨 약속? 이제 2번 다시 도망치지 마. 그 나쁜 놈이 겁준다고 바보처럼 고개 숙이지도 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뒤에 나 서지수가 버티고 있어. 30년 전 초등학생 때는 당신 혼자라서 당했지만 지금은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국세청 무서운 줄 모르는 저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아주 바닥까지 털어서 무릎 꿇게 만들 거니까 당신은 내 손만 꽉 잡고 있어요. 알았지? 저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도 모르고 지수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지수의 눈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주 냄새는 씻어냈지만 얼굴 위로 흘러내리던 그 차가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든 지수의 손이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번 분기 최대 규모의 안전진단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에 새로 올라간 12층짜리 복합상업시설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에서 이상 균열이 발견되어 2달째 매달리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때 팀장 문영식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 팀장, 잠깐 얘기 좀 하지.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도면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문영식이 담뱃갑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강동 현장 말이야. 시공사에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어. 재검토라니요. 저희 데이터는 이미 3번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위에서 좀 살펴봐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문영식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팀장님, 그 기둥은 하중 계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두께가 설계 도면보다 5cm나 얇아요.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입니다. 강 팀장, 목소리 낮춰. 문영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직접 전화 왔더라고. 박태진 대표라고. 자네 초등학교 동창이라던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제 얼굴 위로 흘러내리던 소주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팀장님, 그 사람은 어제 저희 부부한테 술을 부었습니다. 이건 사적 감정이 아니라 원칙 문제입니다. 허참, 그러니까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잘 좀 해보자는 거야.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어이, 진우야. 나 태진이. 저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회사로 정식으로 하시죠.
목소리 봐라. 어제 형수님 만나고 나서 간이 좀 부으셨나? 태진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우야, 서로 좋게 가자. 그 보고서 말이야. 숫자 몇 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요즘 시세로 얼마 정도 챙겨줄까? 저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진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야,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대사 30년 만에 듣는데 아직도 웃음네. 태진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강진우, 잘 들어. 넌 예나 지금이나 내 발밑이야. 도면에 도장 하나 못 찍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강동 현장에서 아주 조용히 빼버릴 수도 있어. 어느 쪽이 좋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료들이 자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척 흘끗흘끗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사무실 안을 한 바퀴 돈 뒤였습니다. 퇴근 무렵 문영식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강 팀장, 강동 현장은 잠시 손 떼는 걸로 하지. 팀장님, 이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결정 났어. 자네 이번 분기 인사고과도 걸려 있는 거 알지? 저는 문영식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둥, 무너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강 팀장. 문영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자네 편이야. 그러니까 몇 달만 조용히 있어. 다른 팀에서 마무리하게 두라고.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도면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20년이 오늘 하루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지도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밥부터 먹자. 입맛이 없다. 진우야. 지수는 제 옆에 앉아 물컵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물을 한 모금 넘기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동 현장, 나 빼기로 했대. 박태진 회사 현장이지. 저는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수는 옅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 명함 한 장 건네고 그냥 왔을 것 같아?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그 서류철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방에서 뽑아본 자료야. 정식 조사 자료는 아니고 공시된 것 위주로만.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박태진 대표가 이끄는 시행사, 그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회사 몇 년 사이에 몸집이 3배로 컸어. 그런데 세금 낸 흔적이 이상하게 얕아. 지수는 손끝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이 회사 직원이 2명이야. 그런데 1년 매출이 100억이 넘어. 이게 무슨 뜻인데? 돈이 지나가기만 하는 회사라는 뜻이지. 진짜로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이거 너 위험한 거 아니야? 지수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나 15년 이 일했어. 위험한 거랑 그냥 무서운 거는 다르지. 지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부터 나 이 사람 조용히 들여다볼 거야. 정식으로 열기 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도부터 그려두려고. 내가 뭘 하면 돼? 당신은 그 강동 현장 자료 사본을 한 부 더 만들어둬. 회사 서버 말고 당신 개인 저장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수는 눈을 조금 좁혔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당신한테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다 녹음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게.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지수를 한번 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나야. 오상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태진이 이야기로 전화한 거야. 지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지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 상민이 지정한 장소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국수집이었습니다. 간판에 불빛이 반쯤 꺼져 있고 유리창엔 김이 뿌옇게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들어가서 얘기만 들어보고 나올게. 진우야, 나도 같이 들어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민이가 겁이 많은 애야. 사람 더 붙으면 아예 입 다물 거야. 지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뭐 이상하면 바로 나와. 저는 지수의 손을 한번 꽉 잡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국수집 문을 밀자 구석자리에 상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어깨 위에 그대로 얹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우야, 앉아. 상민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으며 상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밑이 검고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오상민, 오랜만이다. 어제 동창회에 갔어야 했는데 나는 못 갔지. 태진이가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상민은 짧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들었어. 태진이가 내 얼굴에 술을 부었다며. 들었으면 됐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상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겉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진우야, 나 지금 태진이 회사에서 재무팀장이야. 알고 있다. 그런데 나 이달 안에 잘려. 아니, 잘리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갈지도 몰라. 상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상민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태진이 회사 장부 두 벌이야. 하나는 세무서에 내는 거고 하나는 진짜 장부. 진짜 장부는 내가 관리해 왔어. 저는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조사가 들어올 거란 소문이 돌아. 태진이가 며칠 전부터 내 이름으로 된 서류만 골라서 챙기더라. 회사 안에서 이상한 결제도 내 도장으로만 찍고. 상민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진우야, 태진이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태진이 옆에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함께 웃던 아이가 상민이었습니다. 그 상민이 지금 제 앞에서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민아, 왜 하필 나한테 왔어? 진우야. 상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동창회 얘기 듣고 밤새 못 잤어. 3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뭐 했는지 다 기억나더라. 도시락 뺏고 옆에서 낄낄거리고 태진이 시키는 대로 내 필통 감추고. 그 얘기를 왜 지금? 미안하다는 말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태진이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중엔 너 하나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상민아, 나 지금도 태진이 무서워. 그래도 넌 어제 안 도망갔잖아. 상민은 안주머니에서 조그만 물건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USB였습니다. 탁자 위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진짜 장부가 다 있어. 태진이가 뇌물 준 사람들 이름, 페이퍼 컴퍼니로 돈 돌린 내역, 부실 공사 무마하려고 쓴 돈까지. 저는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이 밤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암호가 삼중으로 걸려 있어. 나도 이건 못 풀어. 태진이가 자기 라인의 사람한테만 열쇠를 나눠놨어. 그럼 이걸 왜 나한테 주는데? 진우야, 나는 이거 들고 있으면 오늘 밤에 죽어. 넌 살아서 이걸 열어줄 사람이 있잖아. 상민은 유리창 너머 어두운 주차장을 흘끗 보았습니다. 재수 씨, 어제 그 명함 나도 전해 들었어. 국세청? 저는 USB를 손 안으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지수는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문을 열지 않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상민이는 뒷문으로 나갔어. 며칠 몸 숨긴데. 저는 지수의 무릎 위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이거 진짜라면 우리 인생 오늘부터 좀 바뀐다. 이미 바뀐 것 같아.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백미러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 자리에 서 있었던 차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도로로 나섰습니다. 백미러 속 승합차가 라이트를 켜고 우리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는 신호에서 저는 일부러 우회전을 2번 연속으로 했습니다. 승합차가 그대로 따라붙었습니다. 지수야. 응. 뒷차, 우리 따라와. 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백미러만 잠깐 확인했습니다. 흰색이지. 핸드폰 좀 줘봐. 지수는 제 휴대전화를 받아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차창 밖 반사된 승합차 번호판을 조용히 찍었습니다. 진우야,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파출소 앞으로 돌아가자. 저는 대답 대신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순간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우리 차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저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어이 강진우 씨, 잠깐 세워봐. 얘기 좀 하자니까.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제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야, 눈 마주치지 마. 그대로 파출소 방향으로 가자. 알았어.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승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습니다. 큰 길에서 신호에 걸리자 승합차는 우리 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옆 차선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지수야, 무섭지? 조금. 미안하다. 진우야, 그 말 오늘은 하지 마. 지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미안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니라.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저는 손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승합차는 파출소가 보이는 사거리에서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 오늘 진짜 무서웠어. 나도. 근데 이상해. 도망치고 싶지가 않다. 지수는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나 내일 회사에서 사람 한 명 만나볼게. 이 USB 열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 일 시작하고 나서 딱 한 명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 언니한테 부탁해 보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에서 파출소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의 손은
제 손 위에 놓인 채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지수가 코트깃을 세우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야, 오늘 그 언니 만나면 바로 문자할게. 조심해. 당신도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 다가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저는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갑자기 물속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제 상민이 건넨 USB를 서랍 깊은 곳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계속 뒤를 살폈습니다. 어제 승합차의 검은 마스크가 자꾸 머릿속에 어른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문영식 팀장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강 팀장, 오늘부터 자네는 지방 현장 하나 맡아. 원주 쪽이야. 원주요. 당분간 서울 일은 손 떼는 게 좋겠어. 저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7시 시청역 근처에 낡은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퇴계를 냈습니다. 문영식이 뭐라 말하려다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름도 걸려있지 않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커트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가 컴퓨터 세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인사해. 내 선배 정혜란 언니야. 강진우입니다. 아내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정혜란은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신세는 무슨, 지수가 나 대신 밤샘한 게 몇 번인데. USB 가져오셨죠? 저는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정혜란에게 건넸습니다. 정혜란은 USB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네요. 3중으로 잠갔는데 잠금 방식이 다 달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오늘 밤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시계가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저와 지수는 정혜란의 뒤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란은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다가 다시 썼습니다. 열렸어요. 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언니 진짜? 둘 다 앉아요. 이거 그냥 보면 다리 풀립니다. 정혜란은 폴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여러 개 떴습니다. 파일 하나하나의 이름과 금액,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어떤 파일에는 정치인 이름이, 어떤 파일에는 관공서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파일에는 강동상업시설을 포함한 태진 회사의 부실 시공 건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무마비용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이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상무 이름이었습니다. 팀장님도 아니고 상무님까지. 지수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알겠지. 이건 당신 회사 한 곳의 얘기가 아니야. 정혜라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국세청 세무조사 하나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까지 갑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희 부부는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혜라는 자료의 원본을 안전한 서버에 옮겨두고 저희에게는 필요한 부분만 담긴 사본을 넘겨주었습니다. 길 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응. 우리 진짜 이걸 여는 데까지 왔네. 지수가 창밖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오늘 하루만 좀 웃자. 웃어도 돼? 응. 이거 다 열고 나니까
나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런데 웃음도 나.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파출소 앞에서 떨었던 손이 오늘은 핸들 위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지수를 오래 안았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당신이 도망 안 가줘서 내가 고맙지. 저희는 그날 새벽 소파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지수가 한 모금을 삼키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진우야, 이거 다 끝나면 우리 어디 갈까? 바다. 바다 어디?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지수는 캔을 제 캔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국세청 안에서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안전진단협회에 강동 현장의 원본 데이터를 익명으로 접수시켰습니다. 동시에 협회와 오래 알고 지낸 신문기자 한 명에게 부실 시공 관련 자료를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무렵 아침 뉴스에서 낯익은 회사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견 시행사 태성건설, 대규모 세무조사 착수. 저는 밥숟가락을 든 채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진우야, 시작됐다. 그 뒤로 뉴스는 하루가 다르게 태진의 회사를 파고들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정치인 실명이 자막에 오르내렸습니다. 태진의 회사 주가는 사흘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는 오랫동안 조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그 새끼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진우야, 내 얘기 그때 왜 아무도 안 들어줬을까? 미안하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저녁 식탁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웃었습니다. 진우야, 지금 답장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답장이야. 그 주 금요일 저녁 저는 일찍 퇴근해 지수와 함께 시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지수가 다듬은 채소를 볶았습니다. 지수가 프라이팬 옆에 서서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진우야. 응. 나 오늘 회사에서 조금 무서운 얘기 들었어. 저는 불을 줄이고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얘긴데? 태진이가 요즘 사람 여럿 만나고 다닌대. 좋은 사람들 아니야. 저는 채소를 접시에 옮겨 담고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무서우면 지금 말해. 여기서 멈춰도 돼. 지수는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얼굴에 술 맞은 사람이 당신 하나로 끝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지수의 이마에 제 이마를 대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 오래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사이로 낮은 뉴스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잔 밤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수가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어깨 위로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지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다시 고른 숨소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자 뉴스 알림이 2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압수수색 확대, 계열사 3곳 추가 조사. 저는 그 헤드라인을 오래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오후에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영식 팀장이었습니다. 강 팀장, 잠깐 통화 가능한가? 네, 말씀하세요. 강동 현장 말이야. 다시 자니가 맡아주게.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팀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요? 자네도 뉴스 봤을 거 아니야. 상무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회사 분위기가 좀 그래. 문영식의 목소리에 어색한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은 처음부터 자니가 봐온 대로 다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팀장님, 저 원주 현장에 있습니다. 원주 일 마무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배제하라던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앞에서 지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지수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자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진우야, 오래 기다렸어? 방금 왔어. 거짓말. 지수는 제 어깨에 코트를 살짝 매만졌습니다. 찬바람 오래 맞은 얼굴이야. 저는 지수의 팔짱을 살짝 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자주 가던 작은 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카운터 자리가 6개뿐인 가게였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요즘 두 분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름 때문에 바쁘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수가 살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내주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진우야. 응.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 뭔데? 태진이 아버지, 그 옛날 큰 회사 사장이었다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회사가 사실은 태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넘어갔대.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태진이한테 눌려 살던 그 시절에 태진이도 실은 무서웠던 거지. 아버지 회사가 흔들리는 걸 감추려고 더 크게 굴었던 거야. 저는 초밥 한 점을 오래 씹었습니다. 지수야, 근데 그 얘기 듣는다고 태진이가 나한테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당연히 안 없어지지. 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나니까 나 이제 그 사람 무섭지가 않더라. 저는 지수의 옆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등불이 지수의 눈가에 따뜻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일 다 끝나면 우리 진짜 어디 갈까? 바다 가기로 했잖아. 바다 어디 가고 싶어? 지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그맣게 웃었습니다. 등대 있는데. 오래된 등대. 밤에 그 불빛 보러 가자. 등대. 응. 밤에 걸으면서 파도 소리 듣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등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2개 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저희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캔을 열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야, 오늘 하루만 이 얘기 안 하자. 무슨 얘기? 태진이 얘기, 회사 얘기, 뉴스 얘기. 저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캔을 열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할까? 우리 처음 만난 얘기. 저는 웃었습니다. 그 얘기 벌써 100번은 했잖아. 101번째 하자. 지수가 다리를 소파 위로 접어 올리고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진우야, 그때 나는 당신이 진짜 답답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지수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근데 왜 나랑 결혼했어? 저는 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날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어줬잖아. 그때 알았어. 지수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나 지금 좀 이상해. 뭐가? 이렇게 사이좋게 저녁 먹고 이렇게 오래 웃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저는 지수의 손가락 사이에 제 손가락을 끼웠습니다. 지수야, 오늘 밤은 우리한테 준 상 같은 거야. 상? 그동안 잘 견뎠다고, 잠깐 쉬라고. 지수의 어깨가 제 어깨 위에 살포시 얹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지수는 소파에 기댄 채로 잠깐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젖은 코트를 입고도 흔들리지 않던 옆얼굴이 지금은 아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역게 웃으며 지수의 어깨 위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서 진동이 2번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상민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 원본 데이터 들고 나와라. 내일 9시. 문자 아래에는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서 상민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었고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삼켰습니다. 소파 반대편에서 지수가 뒤척였습니다. 진우야, 누구야? 잠결에 지수가 웅얼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지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여며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광고 문자야. 더 자. 지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회사 창밖에서 보았던 회색 하늘이 지금 이 밤에는 훨씬 더 검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밤새 저는 소파에서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상민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지수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지수야, 일어나 봐. 지수는 눈을 뜨자마자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진우야,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안 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문자를 읽고 사진을 확인한 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어젯밤에 얘기 안 했어? 당신 오랜만에 편하게 자고 있었잖아. 진우야. 지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런 일은 나 자고 있어도 깨워.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미안하다. 지수는 저를 짧게 안았습니다. 지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지수는 정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정혜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지수야, 지금 사무실로 바로 나와.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곧장 시청역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정혜란은 문을 열자마자 저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분 앉아요. 정혜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우리 청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 무슨 얘긴데, 언니? 윗선에서 이번 조사팀 재편성한대. 팀장 바뀌고 너 조사팀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나와.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해. 근데 확실한 얘기야. 오늘 내일 안으로 인사 이동 공지 뜰 거야. 지수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언니, 원본 자료는 어디에 있어? 내가 관리하는 별도 서버에 있어.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지수야. 정혜란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자료
청에서 정식 절차로 못 나가면 소용없어.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청에서 못 나가면 다른 방법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지. 지수와 정혜란이 동시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언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혜란의 사무실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았을 때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잘 들어. 응. 오늘 9시에 태진이가 나오라는 데는 내가 갈게. 진우야. 지수의 목소리가 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혼자는 안 돼. 절대 안 돼. 지수야, 나 혼자 안 가면 상민이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안 가면 태진이는 절대 안 나와. 그럼 경찰에 알려야지. 경찰이 지금 우리 편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자료에 이름 올라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지수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우야, 무슨 계획인데?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지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태진이가 어제 문자 보낸 그 창고, 나 그 사진 보고 알아봤어. 어떻게? 그 벽에 콘크리트 균열 패턴 있잖아. 그거 내가 3년 전에 진단 나갔던 건물이야. 태성건설이 시공한 근린생활시설. 결국 사용 승인 못 받고 방치된 건물이지. 지수는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버티는지. 진우야. 지수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하는 거야? 알아. 저는 지수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야, 30년 전에는 내가 도망쳤어. 근데 오늘은 안 도망갈 거야. 그리고 오늘은 나 혼자 아니야. 당신이 뒤에 있잖아. 지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뭐 도와줄까? 당신은 언론으로 가.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청에서 안 되면 밖에서라도 터뜨려야 해. 오늘 9시 딱 그 시간에 당신은 방송국에 있어야 돼. 진우야, 나 지금 조사팀에서 빠지면 내부 자료 못 들고 나가. 그거 들고 나가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저는 지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30년 전에 내가 물었어야 할 걸 오늘 물을게. 나랑 같이 무서운 거 한번 해줄 수 있어? 지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응. 저녁에 그 등대 얘기했던 거 아직 유효하지. 당연하지. 당신 오늘 밤에 나한테 등대 얘기 다시 해줘야 돼. 밤에 우리 집에서. 저는 대답 대신 지수의 손등을 오래 쓸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저는 지수를 먼저 내리게 했습니다. 지수가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응. 오늘 그 건물에서 눈 감지 마. 저는 지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 감아. 지수는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지수가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의 뒷모습이 대문 안으로 사라지자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저는 원주 현장 사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필요한 도구 몇 가지를 챙기고 그 건물의 옛 도면을 종이로 뽑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장 컴퓨터 앞에서 저는 3년 전 저 자신이 남긴 진단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3층 서편 지지대 하중 초과, 사용 승인 부적합. 그 문장을 읽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다시 접어 가방에 넣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어 저는 그 건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골목 안쪽 어두운 곳에 세워두고 저는 건물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녹슨 철제 펜스가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라 적힌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의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콘크리트 계단이 발끝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걸음마다 도면을 머릿속에 다시 그렸습니다. 3층 서편, 무너지기 쉬운 구역, 임시로 세워둔 지지대 2개, 지지대 하나를 살짝 들쳐 옮겨두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근처에 잔해와 파이프 몇 개도 걸음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9시 5분 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 안쪽에 지수가 챙겨준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당신은?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방송국 앞이야. 진우야, 나 여기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건물 정면 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2개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낮은 엔진 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 문이 여닫히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깨를 한번 폈습니다. 등 뒤로 낡은 건물의 벽이 조용히 저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3명분이었습니다. 저는 3층 서편 복도의 중간쯤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장 앞선 발소리가 이내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강진우, 어디 있어? 박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전등을 한 번만 짧게 켰다 껐습니다. 저기 있네. 우리 꼬붕이. 태진이 낄낄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다른 2명의 무거운 발소리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태진의 실루엣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검은 옷의 남자 2명이 어깨를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이런 데서 보니까 옛날 생각 확 나네. 태진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USB 원본 어디 있어? 태진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상민이 먼저 보여줘. 이거 봐라. 강진우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건을 걸어. 태진은 손짓 한 번으로 뒤쪽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 하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뒤 상민의 팔을 잡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민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입가에 마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상민이 겨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민아, 조금만 더 참아. 저는 상민에게 짧게 말하고 태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태진아,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뭐? 너 30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냐? 태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진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딴 걸 물어. 지금이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태진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만만하니까. 만만해서. 넌 도시락 냄새도 나고 옷도 후줄근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 애 하나 정해놓으면 반이 다 조용해지거든. 왕 노릇하기 딱 좋았지. 저는 태진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오늘 여기서 해줘서 고맙다. 뭐? 저는 옷깃 안쪽 녹음기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진아,
원본 자료는 이미 내 손에 없어. 벌써 여러 사람 손에 가 있다. 뭐?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 내 아내는 방송국 앞에 서 있어. 태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강진우, 이 새끼가 진짜. 태진이 손짓을 하자 검은 옷의 남자 하나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반걸음 물러서며 손전등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복도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가. 태진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3층 서편 복도의 끝, 낮에 지지대를 옮겨둔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지대 2개가 어긋난 각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며 발끝으로 밑에 놓아둔 파이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태진아, 여기 좀 봐라. 뭐? 이 건물 3년 전에 내가 진단했어. 이 서편 지지대 원래 2개가 아니라 4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내 회사가 2개 뺐어. 자재비 아낀다고. 그래서 뭐? 오늘은 그 2개도 자리에 안 맞게 서 있고. 저는 뒷걸음으로 2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가 태진을 지나쳐 저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가 지지대 사이의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아까 옮겨둔 파이프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파이프가 지지대 아래를 쳤습니다. 어긋난 각도로 서 있던 지지대 하나가 옆으로 넘어지며 위쪽 잔해를 흔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이건 뭐야?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태진아.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 잘못 밟으면 위에서 더 떨어진다. 검은 옷의 남자 하나는 위에서 떨어진 잔해의 어깨를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남자는 뒤로 물러서다가 낡은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태진만이 지지대 2개 사이의 그 좁은 공간에 갇힌 채로 위와 아래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민에게로 걸어가 팔을 잡았습니다. 상민아, 일어나자. 상민이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상민을 부축해 복도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태진의 목소리가 쨍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강진우, 너 이 새끼, 이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태진 쪽으로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태진아. 뭐? 이 건물 네가 지었잖아.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자재값 아끼려고 벽 두께 줄이고 지지대 뺐잖아. 그때 네가 아낀 돈으로 오늘 이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거야. 태진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너의 무덤은 네가 지은 이 부실한 건물이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상민을 부축한 채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미리 알려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당직에게 어제부터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흘려두었던 정보였습니다. 3년 전 사용 승인 부적합 판정받은 건물, 오늘 밤 사람 붙잡혀 있음. 저는 상민을 골목 어귀에 앉히고 지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민이 데리고 나왔어. 당신 시작해도 돼.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카메라 앞이야. 들어간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골목 끝의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파란 경광등이 2개, 3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종합방송국의 저녁 뉴스 스튜디오였습니다. 지수는 정장을 반듯하게 여미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앵커가 지수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국세청 수석 조사관 신분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서지수 조사관님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이 자료를 직접 들고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청안에서 이 자료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손 위에 이 자료를 올려놓을 것입니다. 지수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카메라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중견 시행사 태성건설이 지난 5년간 정치권과 관공서에 뿌린 자금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의 목록도 함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는 순간 제 직위와 관계없이 이 자료를 검찰과 언론에 정식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은 지금 이 순간 그 부실 건물 안에서 사람 한 명을 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눈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뚫었습니다. 저는 조사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오늘은 그 두 이름을 같이 걸겠습니다. 건물 앞에는 경찰 2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상민을 인계하고 안쪽 상황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무전을 치자 추가 병력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경찰 하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까? 움직이면 위에서 더 떨어집니다. 구조 장비 있어야 돼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경찰들과 함께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진은 여전히 지지대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태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태진은 저를 발견하자 목소리부터 높였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나 좀 살려줘. 응. 옛날 일 다 잊자. 내가 다 사과할게. 저는 태진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 저를 향해 도시락 냄새난다고 소리치던 얼굴이 지금은 사색이 된 채로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진아, 네가 지금 부르는 그 꼬붕은 여기 없다. 경찰이 태진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쇠붙이가 부딪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짧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30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을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골목 저편에서 지수의 방송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찬 밤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전의 소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박태진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온 나라의 뉴스가 그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태성건설 대표 부실 시공 은폐 시도 중 현행범 체포, 수석 조사관의 생방송 폭로, 정관계 로비 명단 전면 공개. 저는 지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너 때문에 왔지. 당신 때문에 왔어. 저는 지수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댔습니다. 텔레비전 자막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자막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오랜만에 저희 부부는 아침을 함께 천천히 먹었습니다. 박태진은 몇 달의 수사와 재판 끝에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몇 번인가 다녀왔지만 오래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의 무겁고 낯선 말들 사이에서 저는 어릴 때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고개를 숙이던 아이의 얼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그만 고개를 들어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태진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회사에 이름이 걸려 있던 여러 정치인들도 하나씩 법정에 불려나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름이 오르내리던 상무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문영식 팀장은 어느 오후 저를 회의실로 불러 커피를 한 잔 내려주었습니다. 강 팀장, 내가 그때 자네한테 참 못할 말했지. 팀장님, 미안하다. 진짜로.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 그때 팀장님한테 서운했던 거 사실입니다. 알아. 근데 팀장님도 그때는 무서우셨겠지요. 문영식이 눈시울을 붉히며 짧게 웃었습니다. 강 팀장, 자네 이런 데선 조금 안 무섭게 굴어. 사람 울리네. 저는 마주 웃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배제되었던 강동 현장의 총괄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민은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형을 크게 덜어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상민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상민이 오래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30년 전 그 도시락. 내가 옆에서 웃었던 거. 상민아, 그 얘기 오늘 하러 왔어? 들어와서 얘기해. 저는 상민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수가 차를 내주었습니다. 상민은 찻잔을 오래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태진이 무서워서 옆에서 웃었어. 근데 사실은 너보다 내가 더 부끄러웠어. 매일. 상민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그럴 자격은 없으니까. 근데 딱 하나만, 진우야. 상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는 거 보고 저 새끼가 이제는 사람이 됐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줘. 저는 상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민아, 나도 어릴 때 너 미웠어. 근데 지난번 그 창고에서 내 얼굴 봤을 때 그 미움이 다 어디로 갔어? 지수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 아침 드라마 찍는 거 아니지. 저희 셋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수는 방송 이후 한동안 국세청 내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의 자료를 먼저 공개한 절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회사에서 곤란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지수가 밝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응. 나 인사 이동 났어. 저는 신문을 놓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조사국 안에 새로 만드는 팀 있어. 그 팀 팀장 자리. 지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윗선에서 그러더라. 나 자르면 여론이 안 잡힌다고.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오래 웃었습니다. 지수야, 축하한다. 진우야, 근데 나 좀 이상해. 축하받는 자리인데 내가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받는 것 같은 기분이야. 같이 받는 거 맞잖아. 지수는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2달 뒤 저희 부부는 오래전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해 남쪽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등대 하나가 마을 끝에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낮에는 항구를 걸었고 저녁에는 마을 안쪽의 작은 밥집에서 갈치조림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수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진우야, 등대 보러 갈까? 가자. 저희는 두꺼운 겉옷을 입고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대의 하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지수가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응. 당신 이제 30년 전 그 얘기 나오면 어떤 기분이야? 저는 잠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예전엔 그 얘기만 나오면 어깨부터 무거워졌는데
지금은 어깨가 안 무거워. 그럼 조금 아려. 그 아이한테 조금 미안하고 그 아이한테 미안해? 너무 오래 혼자 뒀거든. 10살짜리를 42까지 그 자리에 세워뒀잖아. 지수가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데리고 오자. 그 아이.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등대 불빛이 지수의 옆 얼굴을 잠시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낡은 짐 하나가 파도 소리에 실려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저의 하루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지수와 함께 커피를 마셨고, 낮에는 여전히 낡은 건물의 벽을 두드리며 균열을 살폈습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의 걸음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저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던 후배 하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안 굽히셨어요? 저는 도면을 접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안 굽힌 거 아니야. 여러 번 굽혔지. 그런데요. 굽힐 때마다 옆에서 잡아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후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혼자서 원칙 지키는 사람은 없어. 옆에 사람 없으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야. 후배는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등학교 동창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3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지만 저는 한 개도 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그 화면을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진우야, 후련해? 이상하게 이게 제일 후련하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지수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날 늦은 밤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속에 저는 여전히 어깨를 조금 움츠린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아이한테 오늘 밥 잘 먹었냐고 물어봐줘. 저는 사진 속 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제가 대신 해주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이제 옆에 사람이 있어서 밥 냄새가 부끄럽지 않다고.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오래 불었지만 저희 집 식탁 위의 등불은 흔들림 없이 밝았습니다. 진짜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도 아니고 두툼한 돈봉투도 아니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길 위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다음 날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참 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강진우의 어깨 위에 얹혀 있던 짐은 어느 하루의 용기 한 번으로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소주가 부어졌던 그 밤, 아내 서지수가 젖은 옷 속에서 조용히 명함을 꺼내 들던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이 쌓여 낡은 건물의 벽을 무너뜨렸고 30년 묵은 상처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큰 소리도 두툼한 돈봉투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한 사람과 그 옆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던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조용한 연대가 결국 세상의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를 이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오래전 어느 자리에서 어깨를 움츠렸던 나 자신을 떠올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절의 나에게도 오늘 밥 잘 먹었냐고 한 번쯤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이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